인트로를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 제작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그 인트로를 진짜 만들고 싶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인트로 어땠나요? 뭔가 수업이 더 기대되게 벅차오르게 만들었는데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영상을 만들어준 우리 미술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여러 번 했지만 이 영상에도 꼭 담겠습니다. 네, 3차 시는 흥선대원군의 정치, 대내적인 정책인데요.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진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봅시다. 영어, 선생님 영어 시간 아닌데요. 영어 잘 모르는데요. 해도 왜 선생님이 하는 거는 외워봅시다. Arctic 하면 북극의라는 뜻이었고 Antarctic, ANT가 붙으면 반대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북극의 반대는 남극이잖아요. 남극의 Pacific 복습할 때는 많이 안 했는데 Pacific 태평양 그리고 Equator 적도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적도에 있는 나라 이케이터 말고 에콰도르라고 한다고 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적인 내용에서 강원도는 왜 강원도라고 얘기했죠? 강릉과 원주 때문에.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로 지역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 더 PK 지역, TK 지역 한다고 했죠. PK는 부산과 경남, TK 지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근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대. 색깔을 바꿔볼게요. 주황색. 근대라는 것은 근이 가까울 근자고 대는 시대할 때 대자거든요. 가까운 시대예요.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합니다. 와, 모던스럽다, 모더니즘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는 모던. 근대라는 시기는 지금 현재라고 하면 현재와 가까운 시대다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시대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가까운 시대. 그러면 이 가까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은 역사는 굴곡이 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성장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시점에서는 안 좋은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안 좋은 시기.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 조그만한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 볼 때는 역사는 점점 진보한다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가까운 시대 그러면 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근대적이다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근대라는 시기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근대의 특징은 어떤가요?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라는 시기는 얘들아 정치적으로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것을 지향한다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대라는 것을 선생님 근대는 뭐예요? 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민주주의가 뭐냐면
이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 형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참정권 또는 뭐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완벽히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체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기를 근대라고 해요. 이 체제는 자본주의.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 한 번에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대라는 긴 시간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대라는 시기에 가장 큰 사회적인 특징으로는 평등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피라미드와 같은 계급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평등합니다. 법으로는요. 물론 불평등할 때가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불평등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법에 의해서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고 근대라는 시기를 거쳐서 현대에 왔기 때문에 이 근대라는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 사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기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 근대라는 시기의 특징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해두세요. 선생님이 그냥 근대가 어떤 시기니? 라고 물으면 선생님 근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향해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설명했는데 알면 또는 구체적인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집권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를 시작하면 무조건 이 흥선부터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요. 흥선대원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기신 거는 이렇게 생기셨고요. 집권은 1863년부터 73년까지 딱 11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강사들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흥선대원군 시기에 연도를 알면 훨씬 역사를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흥선대원군 말고 흥삼대원군으로 외우라고 이야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피식했지만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또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흥삼대원군으로 외우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63년부터 73년. 근데 이때의 왕은 고종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 순서 알고 있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순헌철, 고순이에요. 순서는 순헌철, 고종이란 말이야. 이때의 왕은 고종이야. 근데 고종이 너무 어렸어. 그래서 고종이 어려서 대신 정치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어. 근데 대원군이라는 말은 왕의 생부예요. 여기서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왕의 아빠는 누구야? 왕이야, 얘들아. 왕의 아들은 왕이지. 그치? 왕의 아빠는 왕이고 왕의 아들도 왕이야. 근데 어떻게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아빠가 될 수 있지? 이거는 대가 끊겼기 때문이야. 철종이 아들 없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철종도 죽고 철종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렸던 고종을 앉혔는데 이 고종의 아빠가 누구였던 거야? 흥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왕의 살아있는 아빠, 생부라는 게 살아있는 아빠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왕의 살아있는 아빠를 대원군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이 1863년부터 73년은 흥선 대원군이 왕은 고종이지만 정치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왕의 생부였던 대원군이었어. 그래서 이 11년을 흥선 대원군 시기라고 부릅니다. 집권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나타났을 리가 없잖아.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세도 정치라는 시기였어요. 세도 정치는 뭐냐면 정의는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외운 선생님이 정리해준 그대로를 아직도 그냥 그대로 외웠어요. 선생님이. 순조, 헌종, 철종, 순헌철 3대 63년간의 왕의 외척 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권의 힘보다 특정 가문의 힘이 훨씬 강했던 시기예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라든지 이런 가문이 왕의 권력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 가문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시기에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국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양선이 출몰했어요. 선생님, 이양선이 뭔가요? 이양선은 한자로 쓰면 달을 모양 양이에요.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이거든. 우리 주변에 일본 배도 아니고 중국 배도 아닌 서양 열강들의 배였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 강대국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자신이 물건을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했는데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배, 서양의 배가 우리 조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개항을 하고 러시아가 연해주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일본과 중국이 개항했을 때 일본의 개항은 사실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은 외놈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았지만 조선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서양의 나라에 항복을 하고 항구를 개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서양하면 굉장히 무섭고 괴물 같은 나라였단 말이지요. 근데 이 러시아, 서양의 나라 중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연해주, 이 지역이거든요. 아주 조선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조선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땅을 러시아가 차지합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 얘들아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눈도 파랗고 다른 것도 크고 장난이에요. 네, 모양의 사람이 아주 달라요. 생긴 게 아주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나라들이 중국, 우리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중국을 장악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개항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조선과 국경이 맞닿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종교로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바탕으로 한 종교, 동학과 천주교라는 이러한 종교들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선은 집권하게 됩니다. 이러한 흥선은 가장 먼저 자신의 왕권이 너무 약했어요. 세도 정치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안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은 제일 먼저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흥선이 했던 일은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서 별표 2개까지 넣었습니다.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중자는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쉽죠. 중자, 무거울 중자예요. 근데 무거울 중자 말고도 여러 뜻이 있는데 거듭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두 번째
그러니까 거듭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다시 세웠어요. 원래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백성들을 버리고 피난을 갔을 때 백성들이 너무 화난 나머지 조선의 왕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불태웠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왜 경복궁을 지었느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이래요. 이 시대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신문도 없고요. 왕의 힘이 대단하다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힘이 세, 나 이렇게 대단해를 큰 건물을 지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근데 이 경복궁을 지을 때 어떨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을 수금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원납전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이 조선이 궁궐을 지을 것이니 너네가 기부금 좀 내줄래? 라고 해서 원에서 납부하게 하는 원납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서 경복궁을 다 지으려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옛날에 궁은 나무로 만들었지요. 나무를 싹 잘라가지고 나무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 모은 재료를 바탕으로 짓기만 하면 됩니다. 턱턱턱턱 이렇게 짓기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역사가 참 아이러니해요. 이 재료를 모아놓은 곳에 불이 납니다. 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모든 재료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불났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이 건물을 꼭 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에서 냈는데 나중에는 원망하면서 낸다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재료를 다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부족하니까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당 100이에요. 1당 100.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 돈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고 하죠.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돈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흥선이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당백전이라든지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하는 사람만 냈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뜯어갔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있지만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정책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선의 변비 같던 기구였어요. 세도 정치의 가장 큰 핵심 기관이었어요. 왕권을 능가하는 왕권을 거의 무시하는 무력화시키는 기구였어요. 조선의 변비 같았던 비변사라는 기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기구였던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세도 정치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세트예요.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오는 거. 비변사를 설치했다. 아니고요. 비변사를 폐지한 거고 의정부의 힘을 약화했다. 아닙니다. 의정부의 힘을 강화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힘을 약화했다. 이거 반대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법전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오늘의 정리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조선의 법전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처음에 성종 때 만들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좀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의 법전 중요해요. 성종 때 경국대전, 그리고 속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 왕은 고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치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었죠.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대전 회통, 이게 좀 헷갈려요. 대전 통편, 대전 회통.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자는 다르지만 이 설명은 이렇게 해요. 이 회자가 돌아올 회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자로는 돌아올 회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암기해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통편이 돌아왔다. 통편이 돌아왔다 라고 외우면 조금 안 헷갈리더라고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조선의 법전 크게 4가지 단계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발전합니다. 법전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첫 번째 성종 때 경국대전,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 때 대전 회통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복궁 중건, 두 번째 비변사 폐지, 세 번째 법전을 정리했어요. 이때 정리한 법전은 대전 회통이라든지 육전조례라고 하는 법전입니다. 이 법전의 이름들도 알아두세요. 그럼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3가지 정책을 했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왕이 이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전에는 가난했고요. 세도 정치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별명이 상갓집 개였어요. 영화 명당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편집하지 않았는데 영화 명당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양반 왕족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왕족을 이렇게 중시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되게 무시하고 흥선대원군은 막 미친 척하고 술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양반 가문들한테 막 아부하고 미친 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이 일반 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민들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민생 안정 정책도 중요해요. 첫 번째,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건 뭐냐? 세금이에요. 세금. 네. 선생님도 세금을 내는데요. 사실 세금 내기 아깝습니다. 네, 너무 솔직했나요? 네, 이 세금. 근데 세금을 적당히 거두면 뭐 아깝긴 하지만 냅니다. 왜냐면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월급이 이만큼인데 세금을 이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화나겠죠. 너무 살기 힘들겠죠. 근데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세금을 정말 많이 걷었어요. 여러 명목으로 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그 별 핑계가 뭐냐면 삼정입니다. 3가지가 문란했어요. 삼정은 뭐였냐면 전정, 군정, 환정입니다. 선생님 전정은 뭔가요? 전정은 뭐냐면 토지세에다가 잡세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여기가 선생님 땅이에요. 원래 세금은 10분의 1만 냅니다. 그럼 선생님은 세금을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어떠한 문란이 있었냐면 선생님 토지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거의 10%는 이만큼이겠죠. 토지 대장이랑 선생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토지랑 토지 대장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 땅은 이만큼이고 내 수확량은 이만큼인데 그러면 세금을 정말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은 뭐냐면요. 땅을 측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땅이 누구 땅이 이만큼인지 누구 땅이 이만큼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옛날에 양반이었던 임종일이라는 사람은 땅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이만큼만 등록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은 누구 땅, 이 땅은 누구 땅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군정. 군정은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근데 백골징포랑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는 16살부터 60살까지 갑니다. 여러분 원래 옛날이었으면 다 군대 갔겠죠. 16세부터 60살까지 군대를 가는데 군대 안 가려면 사람 한 명당 1필이라고 하는 포를 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면 군대가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근데 군정의 백골징포랑 황구첨정은 뭐냐면 백골 죽은 사람이에요. 뼈 죽은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러면 돌아가셨으니까 군대를 애초에 안 가잖아요. 그리고 60살 넘으신 분들.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살아 계신다면서 포를 걷어가는 거예요. 황구첨정. 황구는 뭐냐면 노란 잎입니다. 노란 잎. 어린 아이들이 잎을 보면은 잎 주변이 노랬다고 해요. 그래서 황구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15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포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황구첨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사실 이렇게 걷었던 이유는 우리 지역 전주시에서 내야 할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내야 할 사람과 내야 할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양반은 자기들이 양반이라면서 세금을 안 냈거든요. 나 양반이야. 양반이 절반 이상 됐어요. 한 40% 됐어요. 나 양반이야 하고 세금을 안 내버려요. 그러면 전체 제출해야 할 이 양은 누가 내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을 죽은 사람한테도 걷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거둔 거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양반 너네들도 세금 내 한 게 호포제. 이 호가 집집마다예요. 집집마다 세금을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세금을 거둔 거예요? 양반한테도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환정은 악용했습니다. 환정은 뭐냐면 옛날에 보통 수확은 언제 하냐면 가을에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한 것을 쭉 먹어요. 근데 쌀이 부족한 봄에 막 이 가을 직전에 있죠. 여름 이 직전에 쌀이 점점 떨어져. 저번에 농사가 잘 안 됐는데 막 이 쌀이 점점 부족해. 그러면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쌀을 국가에서 빌려줍니다. 야, 내가 쌀 빌려줄 테니까 쌀 너네 가을에 갚어. 추수하고 갚어.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였어요. 원래는 부족한 쌀을 빌려주는 제도. 근데 악용했다라는 게 뭐냐면 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 쌀 많아. 근데 국가가 일부러 빌려주는 거예요. 야, 내 쌀 빌려줄게. 근데 이 쌀은 되게 안 좋은 쓰레기 같은 쌀이야. 꽉꽉 담지도 않았어. 가마니에 얼마 들지도 않았어. 근데 한 가마니라면서 꽉꽉꽉꽉 채워지지도 않은 이 쌀을 빌려줍니다. 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가을이 됐습니다. 이 가을에 야 갚아야지. 근데 이자도 줘야지 하면서 그리고 이 쌀 가마니를 꽉꽉꽉꽉 채워받아요. 그 부담이 제일 컸다고 해요. 일반 백성들한테. 이 환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이 빌려주는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전주의 부자 임종일 야 너네 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부자 임종일한테 빌려 라고 하는 게 사창제.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세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기 때문에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또 서원입니다. 서원은 뭐냐면 옛날에는 교육기관이었어요. 뭐 우리 지역에 좋은 선비를 모시는 그러니까 양반들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 있죠. 이 좋은 선비를 제사 지내는 기능도 했는데 완전 깡패였어요. 일반 민들한테 제사 지낼 테니까 돈 내 하면서 돈을 막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서원을 47개만 납두고 다 200개가 넘었거든요. 200개가 넘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앴어요. 그리고 만동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동묘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중국사 순서할 때 송원 명청이었죠. 명청. 지금 이 흥선대원이 정치하던 1863년부터 1873년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청나라 시기예요. 명나라가 멸망한 지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근데 조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청나라는 쓰레기 같은 나라, 오랑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명나라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200년이나 지난 멸망한 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겠죠.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위한 제사를 지내던 곳, 이 만동면을 흥선은 과감히 철폐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삼아서요. 그래서 이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면을 철폐한 것은 일반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근데 양반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반 백성은 이거 표시한 건데 일반 백성은 좋아하고 양반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 의의로는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왕권을 강화했으니까요. 그리고 백성에 대한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을 막아서 민심을 수습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한계로는 전통적인 지배체제 안에서의 개혁이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주의. 이 근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개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 지배체제, 자기의 권한만 강화시키려는 정책이었다라는 한계점도 보여줍니다. 왕권을 강화했고 민심을 수습했다라는 의의도 있지만 한계점으로는 근대 사회를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느 나라든 근대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흥선대원군이 정치하던 시기는 근대로 나아가던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사료학습이에요. 여러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사료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선생님이 따로 사료도 준비했습니다. 사료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스탑하고 읽어보세요. 호프법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호프법. 그다음 두 번째 서원 철폐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 사료도 읽어보세요. 스탑하고 읽으면 되겠죠. 서원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같이 볼게요. 사족이 있는 곳마다 평민들을 못 살게 했지만 가장 못 살게 한 곳이 바로 어디였다? 서원이었다. 대원군이 말하길, 이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공자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원을 철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왕권 강화기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죠. 경복궁을 중건하는 관련된 사료입니다. 경복궁을 짓는데 희망할 소리다. 여덟도 다 경복궁 짓는데 쓴다. 나무 좋은 나무 다 경복궁으로 간다. 언제 끝나냐? 사람들의 인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폐지하라. 앞으로는 곡식을 대여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민간에 맡겨라. 그래서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선비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활동이에요. 과제를 제시할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줄 띡 쓰지 말고 적어도 두 줄, 세 줄 이상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글쓰기 활동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인상 깊었던 개혁은 무엇이고 오늘날 적용 가능한지 써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할 거예요. 선생님이 밴드에 올린 구글 설문지 링크를 누르면 이 각각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쪼개서 질문을 답변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제출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출한 시간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쓰기 이 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던 또는 여러분의 수행평가를 반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을 남기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권 강화 정책,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중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었던 저 개혁을 쓰세요. 그리고 이 개혁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 써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역사는 과거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흥선의 정책을 살펴보았어요. 흥선대원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치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개혁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혁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개혁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이 개혁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친구 한 명이 또 엔딩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그 영상을 뒤에 붙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업을 잘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